자, 4강 27페이지 봅니다. 소설이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자. 인물체크 줄거리파. 황운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을 쫓아 아니탄 것이 없고 가속 30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하였는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하고 넘어갈까봐 이렇게. 집에 내려왔더니 가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집안에 있는 식구죠. 집안의 가속, 머슴이든 하인이든 이런 것들. 가속 30여 명이 죽었고요. 동네 사람들은 겁내어 다 도망하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좀 짧게 가는 건데, 여기는 여기까지 한꺼번에 가도 되겠죠? 황운이 하늘을 우러러 일장 통곡한 후 헤아리기를 생각하기를 이는 진권의 소행이니. 누구의 소행이래요? 진권의 소행이니 이곳에 있다가는 남은 재앙을 면치 못할 것임에 장차 삼형산을 찾아가려니와 종족이 없이 가면 솔소저가 나의 존모를 몰라. 존재 죽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 반드시 몸을 보존치 못하리니 생사를 알게 하고 가리라 하여 절구 10여 수를 지어. 절구가 뭘까요? 시 맞아요. 그죠? 10여 수라고 했으니까 절구. 요거는 이제 문학이니까 문학 시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한시 있죠? 한시. 그래. 한시는 뭐? 그래. 한시에는 뭐가 있어요? 절구하고 율시가 있어요. 절구하고 율시가 있는데, 절구는 몇 줄? 얘는 4줄짜리 4행이고요. 율시는 몇 줄짜리? 8줄짜리 8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원절구, 그러면 한자가 5개로 된 4줄로 된 거. 한 줄에 5개. 7원절구 하면 한 행에 한자가 7글자, 그리고 4줄로 된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시를 10여 수 지어 설현의 집 후원에 들이치고 이날 사경에라고 했어요. 사경이 언제예요? 사경이 몇 시입니까? 아침 한 8시쯤? 이게 아예 동떨어진 시간은 아닙니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밤인 건데 원래 밤을 5경으로 나눕니다. 밤을 5개로 나눠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경, 그 다음에 2경, 그 다음 3경, 4경, 5경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을 잘 모를 때는 3경을 기준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간은 한시진이 지금의 현대어는 몇 시간? 2시간이야. 그러면 한밤중은 우리 몇 시가 한밤중이니? 12시지. 그래서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3경이 11시부터 1시까지야. 그럼 4경이면 1시부터 4시까지. 5경이면 4시부터 몇 시까지? 1시부터 4시가 아니지. 국어 선생님이 문제 있네. 3시부터 5시. 여기까지가 밤인 거야. 그럼 앞에서부터는 9시부터 11시, 7시부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밤이라고 하면 7시부터 몇 시까지? 5시까지를 밤이라고 본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저녁, 여기는 새벽, 이렇게 되겠지. 시간,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이렇게만 나누지 않잖아? 뭐로 나누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로 나누죠. 그 자시. 그러면 자시가 시작이잖아. 자시가 몇 시예요? 여기가 자시입니다. 11시부터 1시가 자시예요. 자시부터 2시간씩 가는 거야.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이렇게 가는 거야. 자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 해니까 여기 무슨 수가 되겠어? 해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가장 깊은 밤 몇 시? 12시지. 12시는 자시지. 자시의 한가운데야.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를 뭐라고 불러? 자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 그래? 그러면 낮 11시부터 1시는 무슨 시기에? 우리가 12시를 뭐라고 불러요? 정오라고 부르죠? 무슨 시겠어, 그럼? 아니지. 정은 한가운데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 오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시의 한 가운데에서 정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오, 자정. 여기 한 가지 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시 이전을 뭐라고 불러요? 오시 이전을 오전, 오시 이후를 오후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오전, 오후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시 앞은 오전, 오시 이후를 오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시의 한 가운데니까 밤 12시는 자정, 낮 12시는 정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말들인데 그 말의 어원이 어딘지도 몰랐다는 거잖아. 그렇지? 생각난 김에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지. 자정, 그러니까 자시는 11시부터 1시, 12시가 자정. 정오, 그러면 오시는 낮 11시부터 1시. 그치? 12시가 정오, 오전, 오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소설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새벽 사경이니까 1시부터 3시 사이에 떠났대요. 이날 사경에 떠나 사명산을 향할세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 동그라미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 한 사람 동그라미 가보자.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들어가더라. 황운이 노인을 따라 수리를 들어가더니 높은 벼랑에 이르러서 그 노인이 채를 들어 사자를 친즉 사자가 2번 뛰놀며 벼랑 위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일단 분량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 서술자가 있는 소설의 묘미야. 순식간이죠? 이제 그럼 여기는 그러면 어디다 밑줄 하나 그럴래요? 근데 인물도 되게 중요해요. 진권도 있고 설소조고 있잖아. 근데 여기 딱 설소조가 나오면 설소조한테 뭐 하고 갔죠? 편지 전해주고 갔잖아. 그러니까 편지 전해준 건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딱 밑줄 안 해도 돼. 설소조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진권이 한 거지. 이렇게 해도 돼. 한 사람? 그럼 여기 이 사람이 어디에 간 거야 지금? 사명산에 간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사명산에 간 거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갈까요? 이날 사경 여기 갈까? 이렇게 할까 봐요. 자, 사명사를 향할세 몇 달 만에 한 곳에 이르더니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에 들어가는 거야. 자, 황운이 능히 오르지 못하여 벼랑 아래서 방황하더니 문득 본즉 벼랑 사이에 큰 길이 있거늘 황운이 길을 쫓아 들어가며 살펴본즉 수십 장 벼랑 위에 백수 노인이 앉아. 백수 노인 동그라미. 백수 노인 무슨 노인이에요? 직업이 없는 노인입니까? 흰백자 머리 숫자예요. 흰머리 노인이 앉아 청이 동자에게 옥피리를 불게 하노글 황운이 섬돌 아래로 나아가 재배하니 노인이 문득 동자를 명하여 살령을 부리라 하시니 산 위에서 쫓아 큰 사자가 내려와 노인 앞에 굴복하는지라.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좀 더 가볼까요? 노인이 꾸짖기를 내 이미 이 산을 지킬진데 진토 먼지 세상이니까 속세를 말합니다. 진토 미생이 하찮은 생물 사람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을 함이 옳을소냐? 이렇게 하니 그 사자가 듣기를 다하매 화가 난 마음에 등등하여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거늘 황운이 급히 몸을 날려 벼랑 위에 올라 꾸짖기를 아무리 속인이라 해도 속세 사람이라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지 못하리요? 내 비록 용렬하나 부족하나 볼품없으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안다. 너 같은 짐승을 곤충같이 대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어디 밑줄 할까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대충 하자.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했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고 몸을 날려 내려가서 손을 들어 사자의 머리를 치니 사자가 휘파람을 길게 하고 간데없는지랴. 그제야 황운이 도사의 술법인 줄 알고 다시 노인 앞에 나아가 이르되 소자는 가긍한 불쌍한 사람으로 사명산 도인을 찾아가다가 길을 그릇 들었사오니 잘못 들었사오니 바라건대 존군은 앞에 있는 사람을 높이는 거죠. 아득한 인생을 인도하소서. 아득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 여기까지 어디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밑줄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요약적 제시가 계속 나오면 밑줄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그래도 밑줄을 적당히 해서 인물 한번 보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자, 봐요. 청운이 집에 내려와 본즉 화염이 쫓아 안이 탄 것이 없고 가속 30여 명이 죽었고 동네 사람이 겁내어 다 도망하는 거야. 진권 설서죠. 이날 사경에 떠나 사명산으로 향할 때 몇 달 만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사람이 사자를 타고 산중으로 들어가더라고. 따라갔겠죠? 갔더니 백수 노인이 청이동자야. 노인이 꾸짖기로 니 이미 이 산을 지킬지인데 진토 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면 오느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자가 달려들죠? 그래서 사자를 한 방에 제압! 하고 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안 읽었다면, 우리가 이 소설 안 읽었다면 이런 밑줄만 가지고도 내용 파악이 안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읽었잖아. 그지? 읽었으니까 되는 겁니다. 노인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사명산을 찾아가느냐? 황혼이 이르기를 사명산 도인을 찾아 제자가 되어 술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 재주를 보니 그만하여도 세상이 용납할 것이오. 이제 시절이 평안없고는 술법을 배워 무엇 하려느뇨? 황혼이 이르기를 헌원 씨도 치유의 날을 만나고 주나라 문왕도 훈족의 침입에 당하여 계시니 비록 태평 시절이라도 위태함을 잊지 아니함이 옳으니이다. 노인이 웃으며 이르기를 라고 했죠? 여기까지는 도인을 찾은 이유가 뭐죠? 뭐 하기 위해서? 도술, 그렇지. 도술을 배우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노인이 이르기를 그러할진대 나를 따라오라 하거늘 그제야 황혼이 사명산 도인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따라 띄어쓰기인데 한 곳에 이르러 팔문 둔갑과 진법과 검술을 배우니라 알겠죠. 이렇게 여기 사명산 도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 사명산 도인하고 위에 있는 하고 연결해 주는 게 좋겠지. 누구하고? 백수 노인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위에는 백수 노인하고 연결해 주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자. 중략 줄거리. 자, 설현은 앞부분에 중략 줄거리에 있는 인물은 다시 한번 체크해 줍시다. 설현 누군지 알지? 설서조가 되겠죠? 설서조. 그러면 설현이니까 항상 성을 잘 봐야 되고 여기다가 선생님은 설소조라고 써줄까봐. 설소조. 설현은 양철 등의 횡액을 피해 달아나다 태양산에서 도술을 배운다. 이게 되죠. 진권과 그 형제인 진걸은 반역을 꾀하고 이에 황제는 설현을 원수에 봐라. 설현이 뭐가 됐어? 원수가 됐어. 나중에 헷갈리면 안 돼. 설현이 이렇게 원수. 황후를 뭐해? 부원수에 명하여 이들을 토벌케 한다. 라고 했죠. 얘는 중략줄 버리는 그냥 다 밑줄 합시다. 다 밑줄 할게요. 이 부원수가 누구라고? 부원수가 누구? 황혼. 앞에 이게 한 페이지에 있으면 앞에 있는 황혼이랑 연결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게 고전소설은 동일한 인물이 호칭이 달라지니까, 그거 좀 적용하면서. 자, 가보자. 원수가 조서를 읽어. 원수가 누구라고? 그렇지. 설소주야, 설현이잖아. 이렇게 해놨잖아. 아니, 또 불안하면 한 번 더 해줘, 이렇게. 조서는 이제 명명석이었죠. 원수가 조서를 읽어 장졸 등을 다 알게 한 후, 진영을 죽인 연후에, 진영이 죽었대. 이 진영이 누구였죠, 아까? 진권의 형제겠죠? 진영을 지닌 연후를 까닭을 황제께 전하고, 진권을 잡을 계교를 생각할세, 천서 옥각경을 보다가 문득 하나의 계책을 생각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읽어가볼까? 80만 병이 각각 부대 하나씩 대령하되 부대 5월 21일 술시에 웅주를 파하리라 라고 했어요. 웅주는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웅주입니다. 웅주를 파하리라는 얘기는 뭐야? 여기를 깨겠다라는 뜻이겠죠. 웅주를 깨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각각 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왜? 벽에 별표가 쳐져 있거든요. 부대. 종이, 피륙, 가직 따위로 만든 자루에 우리 부대자루라는 말 들어봤죠? 이런 자루를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선생님은 어디 할 거냐면 여기 할 것 같아요. 계획을 낸 거야. 그래서 계책을 세워서 여기는 일개죠. 하나의 계획을 생각하고 군중에 전령하길 말하걸 80만 병사 80만 명이 각각 부대 하나씩이래. 이게 자루 하나씩을 대령하고 5월
2일 술시에 웅주를 파하리라. 웅주를 어떻게 할까? 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계책이 웅주를 파할 계책이 되겠지? 하니 장졸이 그 곡조를 모르고 다만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물러나니라. 때는 5월 22일이라. 진권에게 이르기를 라고 했어요. 자, 진권 처음 나오죠, 여기서는. 금일은 을사일이니 만일 기묘시에 큰 비 시작하면 술시까지 올 것임에 성 안에 수도를 신칙하라. 신칙하라. 그게 뭐라고? 정비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비가 올 걸 알 거지? 그러니까 수도라고 했어. 물수자, 길도자. 그러니까 수로겠지? 야, 수로를 잘 지켜.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좀 더 가볼게요. 하더니 과연 묘시 말에 큰 비가 시작하는지라. 이날 인시. 자, 인시 우리 배웠어. 몇 시입니까? 자, 축, 인. 몇 시? 자시가 11시부터 1시, 축시가 1시부터 3시, 인시가 3시부터 5시. 새벽이에요, 새벽. 인시에 원수가 일시, 제군, 원수가 누구지? 설소조야, 원수. 일시에 제군을 재촉하여 조반을 먹이고, 3시, 5시 아침밥을 먹이고, 각각 부대에 모래를 담아 대령하였더니, 술시 되매, 자, 술시 몇 시? 아까 술해잖아. 해시가 9시부터 11시. 그러면 저녁 7시부터 9시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래를 담아서 저녁 7시에 9시 사이에 되매 연달아서 큰 비가 내려 평야에 다 물이 불어 넘치는지라 성 안에 큰 냇물이 미쳐 나오지 못하여 원수가 명령을 내림에 80만 명이 일시에 모래 놓은 부대로서 수도를 곳곳에서 막으니 물이 흐르지 못하여 성이 넘는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어떤 계책을 쓴 거예요? 부대짜리 모래를 담아서 성에서 나오는 수로를 다 어떻게 버린 거야? 막아버린 거야. 그렇게. 그래서 수도가 어떻게 돼? 그 성이 어떻게 되겠냐? 물에 잠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합시다. 여기 밑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실은 몰라도 되잖아. 그지? 몰라도 되는데 알면 와 얘네가 그래도 야 어떻게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모래를 담게 했어? 뭐 이런 것들 좀 짐작할 수 있는 재미도 있는 거지. 자 다음 진권이 깜짝 놀라 대경하여 성곽에 올라가 물을 피하나. 물이 차오르잖아. 그러니까 성곽 위로 올라가 물을 피하나. 어두운 밤에 당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아까 몇 시였어? 무슨 시였어? 술시라고 했잖아. 술시는 몇 시? 7시부터 9시. 7시, 9시였죠. 해시가 9시부터 11시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가. 그 다음에 다시 자시니까. 이렇게 되죠. 다만 하늘으로 탄식하더니 문득 전선장 양다리 동그라미 장군이겠죠. 전선장 양다리 진권의 위급함을 보고 전선 10여 척을 성곽 아래에 대건을 진권과 더불어 겨우 장사 50여 원을 인원을 데리고 동쪽을 바라고 달아나니라 라는 거죠. 성곽을 버리고 어떻게 한가? 달아난 거죠. 이렇게 장사 50명 데리고 달아났대요. 이때 원수가 진권의 달아남을 보고 군사를 분부하여 막은 물을 트고 성 안에 들어 성상에 성 위에 청도기를 세워 뭐 깃발을 세우겠죠? 야 여기 내꺼 깃발을 세우고 백성을 두루 살펴 위로하고 정예 병사 10만을 모아 급히 진권을 쫓아가니라. 근데 야 중국 스케일이 크긴 큰 것 같아요. 얘네만 뭐 심심하면 100만 대군이잖아. 80만 대군, 100만 대군 많이 들어봤죠? 말이 70만이고 80만, 100만 대군이지. 그 유럽의 그 전쟁들 보면 걔는 다 몇만 명 다녀요. 유럽 싸울 때 애들은. 근데 뭐 유럽, 프랑스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 나오잖아. 걔 10만 명 잘 안 넘어요, 걔네는. 근데 여기는 나왔다 하면 100만 명이고 그냥 툭하면 10만 명이에요. 급히 진권을 쫓아가니라. 그죠? 진권이 동호에 다다라. 동호라는 지명이겠죠. 동호에 다다라 청웅성에 응거하더니 문득 군사가 보고하되 서련이 이미 성 아래에 결진하였다 하거늘 진권이 어찌할 줄 모르는 줄아.
원수가 진권이 청홍성의 등을 보고 동호 지도를 들어본 후 중장을 각각 분발하여 신면에 매복하여 여차여차 하니라 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얘가 어디로 들어갔죠? 청홍성에 들어갔죠? 청홍성을 포기하는 장면이네요. 여기 정도 하고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해. 여차여차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여기 말이 많겠죠. 중장이니까 중간 장군이야. 중간 장수들을 불러다가 야 옆면에 매복하고 여차여차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차여차는 말은 생략된 얘기죠. 하고 스스로 대군을 거느려 오주에 진을 치고 싸움을 도두되 진권이 마침내 나타나지 아니하더니 20여일 만에 식량과 말을 먹일 풀이 부족해서 군마와 백성이 다 덱게 되었는지라. 이에 진권이 배수의 일전을 생각하고, 우리 배수의 진이라는 말 들어봤죠? 배수의 진 무슨 뜻이에요? 목숨 걸고. 이게 최후의 결전입니다. 더 이상 이게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에 뭘 갖다 놓은 거야? 물이 있는 거야. 일부러 불리한 데로 가는 거야. 배수의 진. 뒤로 가면 물에 빠져 죽잖아. 나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게 배수의 진이에요. 자, 배수의 일전을 생각하고 즉일에 그날에 진걸로 선봉을 삼고 양철로 후군장을 삼아 잔병 5만을 거느리고, 남아있는 병사 5만이에요. 5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청하거늘 원수가 하령하기를 아래에 명령하기를 병법에 궁구 막추라 하니 도적의 길을 열어주고 뒤를 쫓음이 가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궁구 막추는 뭔지 몰라도 일단 얘를 도적 어떻게 하는 거야? 풀어주고 뭐 하는 거야? 뒤를 쫓겠다. 야, 배수진을 치고 달려들려면 얼마나 결상결하겠냐. 그럼 걔네랑 싸우면 우리가 손해를 나겠지? 그럼 살짝 털어주는 거야. 살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살길을 살짝 보여주고 나 이러다 사는 건가? 하고 어떻게 하겠어? 막 도망가겠지? 근데 뒤를 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쫓음이 가하리라, 오르리라, 이렇게. 궁금학자 뜻 볼까요? 피할 곳이 없는 도적을 쫓지 말라는 뜻. 이렇게. 구자가 도둑구자.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군사를 거둬 길을 열어주니 진권이 의심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급히 오주로 달아나는지라. 원수가 그제야 각 진에 호령하여, 아까 10군데에 매복해 있었지? 각 진에 호령하고 기고를 세워 깃발을 세우고 급습하니 진권이 황망분주할 즈음에 서하기와 우시춘 등이 일시에, 얘네도 인물이죠.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등이 일시에 힘차게 돌진하여 나아가 진권과 양철 부자 등을 다 산채로 잡았거늘 원수가 진권을 효수하고 머리를 잘라 들고 진권 등을 함거에 넣어, 함거자가 이제 수레 거자야. 함거니까 알지? 이제 수레 이렇게 나무로 칸막이 된 수레, 거기에 넣어 경사 수도로 보내고 원수는 뒤를 쫓아 회군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싹 잡았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인물 체크하고 밑줄 그은 부분 읽어보세요. 앞에서부터 딱 밑줄 그은 것만 읽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면 되니까. 자, 됐습니까? 가봅시다. 문제 첫 번째,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사실적 사고는 아니죠. 얘네들은 이 문제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내용을 통한 추리 문제라고 불러요. 소설은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사건을 기록하면 뭐라 그럴까? 답이 너무 쉬워.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도 갖다 놓긴 하지만 고전소설에서는, 현대소설에서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약간 거기에 본문의 내용 흐름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철수가 영희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어느 날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바친 거야. 꽃을 바쳤어. 그치? 그리고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 이거 상황이 뭐야? 청혼이잖아.
그러면 그 맥락을 갖다 놓고 아니면 그냥 꽃을 줬어.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나와. 철수는 영희에게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근데 비문학에서는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 논리적인 사고니까. 근데 소설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상 얘가 좋아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꽃을 전했어. 그럼 마음을 전했다는 말을 쓸 수 있지. 이게 내용을 통한 추리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예전에 알바라는 걸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도. 알바 뭐 했을까? 승민아, 선생님 알바 뭐 했을 거 아니야? 참고로 이제 과외 이런 건 안 했어요. 대학 때도. 그때는 메가커피가 없어가지고. 여사님이 알바,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알바 얘기가 왜 나왔겠니? 근데 그 알바가 선생님 학원 강사하면서 되게 큰 도움이 됐어. 그때 또 알바가 문제 만드는 알바. 문제 만드는 알바야. 그러니까 소설 지문을 갖다 놓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럼 문제 한 문제당 얼마 안 줬어, 그때. 500원. 한 문제당 500원. 그러면 그 소설 한 지문에 문제가 몇 개 정도 달려있니, 보통? 3, 4개 달려있잖아. 그러면 선생님들은 3, 4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올 만한 소설 문제들 유형이지. 유형을 다 만들어. 보통 한 7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까지 만들어. 그러면 소설 문제집을 만들면 소설 여러 개 막 있잖아. 밸런스 맞춰야 되잖아. 여기서는 이 문제 유형이 나왔으면 다음에는 어떤 유형이 들어가고 밸런스를 맞추지. 그때 이제 이 문제를 맞추게 된단 말이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이제 본문에서 핵심적인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들이겠지. 거기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밑줄을 그어 5개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거야. 그럼 본문에다 옮겨. 본문의 따옴표 여기 부분을 통해서 여기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해? 앞에 있는 데를 지우고 뒤만 남겨놓는 거야. 그럼 그걸 뭘로 갖다 놔? 선택지로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오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 뒤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니? 살짝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1번 선택지 가볼까? 진거는 웅주에 머무르다 원수에 사로잡힌다? 아니지. 웅주에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지. 어디서 사로잡히죠? 진걸, 어디서 사로잡힙니까? 줄거리 봐야지. 사로잡히는 거. 어디서 사로잡힙니까? 어디? 맨 마지막에 진건과 양철 부자 등을 다 산채로 잡았거나 이거 나와있지? 거기 어디에요? 청홍성이죠. 그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아, 얘는 아니구나라는 거야. 다음. 진건은 성에 물이 잠겨 성을 버리고 달아난다. 맞습니까? 맞아,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맞지? 이 성이 무슨 성이야? 웅주성이 되겠지? 예, 웅주성이 잠겨서 성을 버리고 달아나죠. 원수는 큰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백성들과 함께 대피한다. 대피해요? 아니죠. 올고 뭘 준비합니까? 80만 명한테 부대에다가 모래자루 좀 시키잖아요. 틀렸고. 양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권에게 닥친 어려움을 외면한다. 양달도 이제 찾아보면 그런 내용 안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황운도 청해동자의 도움으로 벼랑에서 삼형산 도인을 만난다? 그거 아닙니다. 청해도령은 왜 나오죠? 이 삼형산 도인이 청해동자한테 뭐 신령 데려와 이거죠. 신령 사자 데려와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2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이런 문제 볼 때 똑같아.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늘 똑같아요. 무게중심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어디다 둬라? 앞에다 둬라. 기억을 먼저 봅시다. 기억을 먼저 볼게요. 자, 기억. 내 인이 이 산을 지킬진데 진토 미생으로 하여금 이같이 출입하게 하면 옳을 소냐라고 말했죠. 노인이 꾸짖는 거죠. 누구한테 꾸짖는 겁니까? 큰 사자지. 큰 사자는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산령을 부르라 하더니라고 했죠. 산령입니다. 산령인 사자한테 야, 너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게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황운이 되겠죠. 맞아. 자, 그럼 기억해 볼까요? 노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자를 책망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너 왜 사람 여기 출입하게 했니? 라고 됐죠. 다음, 니은. 아무리 속인이라도, 아무리 세속 사람이라도 해도 어찌 명산에 출입지 못하리요. 내 비록 용렬하나 부족하나 너 같은 짐승을 곤충으로 안으라 라고 했죠. 쫄아 안 쫄아? 안 쫄지. 야, 네가 아무리 그렇지 이런 훌륭한 산에 못 들어오게? 황후는 사자를 꾸짖음으로써 앞선 노인의 말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지? 앞에서는 뭐라 그러고 있니? 어떻게 이 명사를 저기 들어오게 했어? 그랬더니 아무리 내가 속세 사람이라고도 이 명사를 왜 못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얘도 맞죠? 다음 디귿. 소자는 가증한 사람으로서 불쌍한 사람으로 삼형산 도인을 찾아가다가 길을 그렇들어 싸우니 바라본데 종군은 상대를 높이는 거야. 어르신은 아득한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말하죠. 자, 이거 이제 앞에서 이제 노인 앞에 나가서 말한 거고. 그랬더니 그 뒤에 밑줄이 뭐였니? 시야, 그 뒤에 밑줄 한번 읽어줘봐. 그 다음 밑줄 어디다 걷죠? 자, 그 다음 밑줄 뭐죠? 하거는 그때야 하모니 삼형산 도인인 줄 알고 노인을 따라 한 곳에. 그렇지. 그럼 이제 삼형산 도인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여기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그 밑줄 친 부분만 보고 하면 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을 거는 이유가 항상 이런 것들은 그 서사적인 의미나 기능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만 딸랑 읽지 말고 앞에 어떤 사건 중에 디귿이 있고 뒤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도 보는 게 좋죠. 그리고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봤어요. 다음 29번 문제가 되겠죠? 29번 문제 가봅시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습니다. 하나씩 봐야 되겠죠? 이게 소재 배경의 의미 및 기능이, 소재 배경의 의미 및 기능이란 말이야. 그럼 A, 절구 10여 수를 지어라고 했지? 자, 그럼 읽어봐야 되겠죠? 얘가 어디로 떠날 겁니까? 어디로 떠나요? 삼형산을 떠나기로 했죠? 근데 절구 10여 수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설현한테 준 거죠. 왜 줬습니까? 나의 존모를 모를까봐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죠. 자, A 갑니다. 황운이 설현에게 자신의 안부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다. 맞습니까? 다 몇 번? 1번. 어우, 좋다. 자, 3번 더 가볼까? A는 황운이 설현에게 약속을 일깨워주는 거 아니죠. A는 황운이 설현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 이거 어때요? 자신의 상황 알려주는 역할 될 수 있겠죠? 일단 4번에 A는 맞을 수 있어요. 오, 황운과 원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아니죠. 황운이 쓴 거니까 틀렸어요. 다음 B가 뭡니다. B는 천서 억각경을 보다가죠. 그죠? 이거 보다가 뒤에 뭐예요? 문득 하나의 개체를 생각하고 라고 나와있지? 그래. 그럼 이건 뭐야? 계획을 생각한 거지? 그 계획의 내용이 뭐죠? 얘네들을 음주에다가 수장시켜버리려고 한 거죠. 좋습니다. 다. B. 원수가 진권에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역할이요? 아니죠. 계획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원수가 황은에게 아니고 장조를 아니죠. 아니죠. 다음 몇 번? 1번이 맞죠. 그러니까 답이 확실하면 안 해봐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 방향대로 푸는 거니까 A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어떤 문제,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 알고 있죠, 우리? 내적 증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한번 해볼게요.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한다. 이 작품에서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뿐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부각되어 흥미가 더욱 고조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적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전소설은요,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이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웅성을 부각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이것과 이것뿐만 아니라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 또 절대자를 궁지로 몰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됐죠. 선택지는 나눠지는 거겠죠? 가봅시다. 것에서라고 했으면 학교에서 황운이 삼형산 도인에게 팔문둔갑과
수학과 진법과 검수를 배우는 것에서 라고 나와 있죠. 누구한테 배우는 거니? 삼형사 도인에게 배우는 거죠.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맞습니까? 여기서 조력자는 누구? 삼형사는 도인이고 조력자의 도움 일반적인 특징도 맞고 잘 어울립니다. 원수가 정병 식만을 모으고 기구를 세워 급습하는 것에서, 깃발 같은 거 세워 것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의 영웅성이 드러나는 거죠.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 나오죠? 그럼 다시 앞에 가봐야 되겠죠? 원수가 정병 10만을 모아서 기구를 세워 급습하는 거죠. 그 장면 한번 살짝 가볼까요? 그 장면에서 뭐가 있어야 되니? 초월적인 능력 발휘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초월적인 능력 발휘가 나옵니까? 초월이라는 건 뭐야?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이죠.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인다. 맞아요? 아니죠. 틀렸어요. 그럼 이제 어디가 틀렸습니까? 요 급습하는 것도 맞고요. 뒤에 요것도 나와요. 하지만 뭐가 아니야? 연결관계가 틀렸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답이 틀린, 만약에 답이 틀렸다면 어디에서 틀렸는지도 봐야 되겠다. 원수가 동호 지도를 보고 신면에 매복하라고 지시하는 것에서라고 했죠. 지도를 보고 나서 야 10군데에서 매목해 라고 말하죠. 그걸 통해서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 문제 해결하는 주인공의 비범함 나오죠. 지리적 요소 나옵니다. 다음 싸움을 청한 진권에게 원수가 궁금합주라는 병법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슬러시 여기는 실제로 나오죠. 도망가는 도적을 가로막는 게 아니다 라고 했죠. 주인공의 지략이 부각되어 독자의 흥미로 여기 병법을 활용하거나 날씨, 지형 등의 지리적 요소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 나와 있죠. 여기서 뭘 활용하는 거니? 병법을 활용하는 거니까 얘도 맞죠. 자, 음주에서부터 오주까지 이어진 원수와 진권의 전투에서 주인공과 적대자 간의 서사적 긴장감이 드러난다고 했죠. 서사적 긴장감. 적대자를 어디로 몰아가? 궁지로 몰아가겠죠. 음주에서부터 어디까지? 오주까지 가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잘했어요. 다음 거 가볼까요? 31페이지 현대시 가봅시다. 자, 가시 정일근의 주머니 속의 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 이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만약에 현대소설인데 이 사람이 막 저번에도 있던 이상의 날개처럼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난단 말이야. 그러면 겨드랑이가 가렵다. 이상 내 날개가 있었던 자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등에 날개가 진짜 있었겠어? 날개가 돋겠어? 이건 뭐야?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읽히는 소설들이 많아. 근데 아까 봐봐. 방금 전에 고전소설 읽었잖아. 거기서 뭐냐? 기문둔갑술을 배우잖아. 그걸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현대소설에서 날개가 돋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냔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학작품의 출발은 날개가 돋는다 그러면 진짜 날개가 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상징적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소설을 잘 읽을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것도 시의 제목을 한번 보면 제목이 뭐죠? 주머니 속의 바다 이거인 거잖아. 근데 니네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 주머니에 바다가 있겠어? 뭐 상징적 의미가 있겠지 이거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주머니 속에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시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야지 문학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해. 자, 가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쭉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쭉. 자, 한번 가볼까요? 화자는 누구요? 화자는 누구? 나. 본문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나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바다를 주머니에 놓고 다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어린아이든 됐든 마든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줘야 돼. 이건 현재 상황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시에서 주제를 나타낼 때는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주제를 나타내서 특정한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 가정한다고도 했죠. 그럼 여기서 특정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머니에 바다를 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떨 때?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 또 어떨 때? 삶에 지칠 때,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요렇게. 요것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요렇게. 뭐, 계속 나오잖아, 뒤에. 손구미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운다. 뭐, 안부도 전해준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죠. 또 뒤에 그리울 때 나는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엽서를 쓴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야. 있는 그대로 봐. 나는 마을 사람들은 다 주머니에 바다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지칠 때 바다를 꺼내놓고 편지도 쓰고 외롭고 지칠 때 주머니에 바다를 꺼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휘파람을 불고 또 손구미에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에 섬을 띄우고 사람들의 안부도 전해주고 손바닥에 바다를 올려놓고 거기다 엽서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끝. 이렇게만 가. 근데 여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이 편해. 근데 주머니 속에 바다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야. 물론 여기 상징적 의미 있다는 건 선생님도 알아. 근데 여기서 주머니 속에 바다가 뭘 뜻할까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이 제대로 가면 상관없는데 사고 과정이 잘못되잖아. 전혀 엉뚱한 시가 돼버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보자. 문제 가봅시다. 가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라고 했습니다. 음성상징어가 사용하면 생동감이라는 말은 생동감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풀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거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이거잖아. 근데 이 말은 부정적일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좀비가 꿈틀거리면서 일어난다 이거야. 좀비가 꿈틀꿈틀 몸을 세웠다 이거야. 좀비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음성상징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생동감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건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때만 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죠. 바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상징어는 잘 찾는 거 맞는데 음성상징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이거 흉내말 또는 뭐 신용말 이렇게 되는 거야. 뭘 신용하느냐 뭘 흉내내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지. 그래서 소리라든지 소리를 흉내내면 뭐가 되고 뭐가 되죠? 그렇죠. 소리를 흉내내면 의성어가 되는 것이고 모양이라든지 동작을 흉내내면 얘가 뭐가 된다? 의태어가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음성상징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주섬. 또 있나? 불쑥. 설명하고 보면 불쑥.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불쑥 같은 경우가 이게 음성상징어는 아니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 불쑥. 두 번 첩어를 만들어 놔봐. 그러니까 음성상징 부사란 말이야. 음성상징 부사. 그래서 첩어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거 말고 또 있나? 한번 찾아볼까? 앞에서부터 쭉 가보면 주섬 챙기는 모양. 얘도 쳐보잖아. 이거 자체가 주섬 이거 있고 자 있죠? 답 몇 번이야? 1번입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수미상가를 사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수미상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얘도 X. 답은 나왔지만 이거 개념 무조건 가야 되겠죠? 5번 가나 모두 시선의 이동에 따라라고 했는데 시선의 이동 선생님이 찾는 방법 알려줬죠? 어떻게 찾으라고 했죠? 시선의 이동 어떻게 찾는다고?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어야 돼. 생각하는 대상 아니고요.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대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에서 화자가 직접 바라보고 있는 거 볼까요? 그렇죠. 직접 바라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이거 불쑥불쑥 꺼내보여.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건 그냥 서술이기 때문에 화자가 직접 바라보는 거 아니야. 바라본다는 얘기는 마을 사람들이 뭐뭐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시어가 있어야 돼. 이건 없어요. 시선이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X 이렇게.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찾을 때는 뭐부터 찾아야 되지? 이게 명확하게 하면 좀 찾기 쉬워져야 되게. 답은 1번 나왔지만 그래도 한번 가봤어요. 나는 또 나오면 나 알고 가볼게요. 자, 기억. 설마 라고 물어봤죠. 시어의 의미 및 기능이야. 기억 앞뒤를 봐야 되겠죠.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놓고 다닌다. 설마 하고 물어보면 불쑥 주머니 속에 바다를 꺼내 보여준다는 거야. 설마 이건 뭐야? 불신. 보여줄까? 이거야? 불신. 믿지 않는 거겠지. 기억. 기억을 활용하여 바다를 대하는 마을 사람 행동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된다. 어때? 맞는 것 같아요? 설마 이거 맞아요? 니은도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앞에서부터 읽어봐야 돼. 떠나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 그지? 마을 사람들이 나한테 주머니에서 뭘 선물로 준 거야? 꺼내서 바다를 선물해 준 거야. 일담한 시집 속에 곱게 접어온 바다. 바다를 어디다 접어온 거야? 시집 속에다 넣어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야. 시집 속에 바다를 넣었다고? 아니겠지. 바다와 관련된 시를 썼겠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바다를 준 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바다 이야기를 들었거나 내가 그 사람들과 바다를 연관시킨 거를 시로 써서 그 안에 갔다 왔다는 얘기겠지. 이렇게잖아. 실제 그거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다를 줘서 바다를 시집에서 넣어서 덮어서 가져온 거야. 진짜로. 이렇게 이해하자고. 니은을 활용하여 곱게 접어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마음. 맞습니까? 바다를 일담한 시집 속에다 곱게 접어온 바다. 바다 어떻게 해서 곱게 접었어요. 어때?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마음. 맞습니까? 그냥 거칠게 막 접은 게 아니라 곱게 바다를 접어서 넣었으니까 좀 불안하면 세모해놔요. 이렇게 세모해도 됩니다. 자, 디귿은 여기 없죠? 됐고 다음. 그러면 다른 33번 문제는 보기를 봐야 되니까 이건 가나 같이 하고 하자. 물론 이렇게 할까요? 요 세 개가 가니까 이거 먼저 풀고 갈까요? 한번 가봅시다. 시인은 대상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이게 이 내용이니까 얘는 그냥 밑줄로 가고. 가는 바다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며 바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죠.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바다를 어떻게 하면 접을 수 있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주머니에 넣거나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맞습니까? 맞아요? 나오죠. 바다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얘도 새로운 시각이고 맞네. 2번. 흰색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바다를 손수건과 갈치대에 비유하여 슬래시. 이건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손수건 따옴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다.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숨이다. 흰 손수건인가 싶어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하고, 그죠? 손구미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흐르는 바다에 섬을 띄운다 라고 했죠. 그럼 바다 짐으로써 손수건인가 봤더니 아니야. 거기 갈치대가 뛰어다니는 거지. 그래서 어때? 흰색 이미지 사용해서 바다를 손수건과 갈치대에 비유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을 형상화한 거 맞나요? 세모요? 네, 세모 합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손바닥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대.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은 한숨 위래. 흰 손수건인가 싶어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하고 이거지. 근데 바다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갈치대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면 세모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다음. 가에서 바다를 사람과 함께 눈뜨고 잠드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이렇게
아침이면 사람과 함께 눈 뜨는 바다, 저녁이면 사람과 함께 잠드는 바다라고 표현했죠. 바다는 사람과 더불어 가는 생명력 있는 존재를 형성했다. 얘도 맞죠? 얘는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만 가지고는 답을 판단할 수가 없겠네요. 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나 가보도록 합시다. 나이덕의 속리산에서. 제목이 뭐죠? 속리산에서. 그럼 화자는 지금 어디 있을 가망성이 매우 크죠? 속리산에 있을 가망성이 매우 큽니다. 자, 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읽어봐요. 화자는 누구? 납니다.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제목은 속리산에서이기도 하지만 현재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말이 있죠. 뭐라고 있어요? 나는 가파른 비탈길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화자의 대상은 누가 되겠죠? 속리산이 되겠지. 속리산은 뭐해요? 순하디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상황입니다. 즉 가파른 비탈길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기네. 그래! 인생은 이렇게 하지! 올라가! 가자! 와! 으쌰으쌰! 이렇게 사는 게 이런 싸움터만이 인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속리산이 어떻게? 나한테 순하디순한 길을 보여준 거지. 이렇게. 근데 나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의 습관이 남아있는 나에게, 이거 나와있죠? 아니면 높이에 대한 선망을 지닌 나에게, 또 세속의 습관이 남아있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속리산에 왔는데, 이런 거야. 높이, 정상, 산은 올라가야 돼. 높은 산을 정복하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세속적인 습관이 남아있는 나야. 그리고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생각한 나에게 속리산의 순한 길을 보여준 거야. 그걸 보면서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죠? 어떤 반응을 봅니까? 산다는 것은 뭐라는 거야? 산다는 것은 높이 가는 게 아니야. 뭐라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왜? 나는 뭐였는데?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졌잖아. 또 산은 어깨를 낮추면 속삭이지 나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속의 가치 뭐라고?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사는 게 더 힘들었을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높이를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 그러니까 속리산이 되게 완만한 산인가 봐요. 그죠? 이렇게. 야, 산 이런 거야. 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네가 그 속세에서 살았을 때 있지, 그게 더 높은 산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갈 산을 길게 펼쳐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답은 나왔지만 한번 가볼게요. 31번. 나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묘사는 무조건 세모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럼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겠니? 공감각적 심상이지. 근데 이제 2학년쯤 되면 이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잘 쓰여요. 그러니까 공감각적 심상. 우리 뭐라고 배웠어? 쉬워요? 공감각적 심상이 뭐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공감각적 심상이 뭡니까? 왜 내 눈을 피해? 공감각적 심상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동안은? 둘 이상의 심상이 함께 쓰인 것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건, 2학년쯤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한 거, 둘 이상의 심상이 함께 쓰인 것 있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둘 이상의 심상이 같이 쓰였다고 해서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니까. 봐라. 맛있고 빨간 사과요. 심상이 2개 쓰였잖아. 맛있다? 또 뭐? 빨갛다. 미각과 시각이 써져. 근데 맛있고 달콤한 사과, 맛있고 빨간 사과가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왜 그건 공간적 심상이 아니냐? 뭐가 일어나지 않아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공간학적 심상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간학적 심상을 다른 말로 많이 씁니다. 얘를 뭐라고요?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활용해요. 이게 공간학적 심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이 감각의 전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감각을 굴러서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감각의 전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큰 범주에서 보면 역설법의 하나에 들어가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운 역설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역설이 뭐죠?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봐라. 우리가 그러니까 공감적 심리를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푸른 종소리잖아. 종소리가 푸르다잖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종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뭘로 바꿨어? 푸르다라는 시각적 의미로 전이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심상을 그러니까 공각적 심상이란 말은 감각의 전이에 해당하고 하나의 심상을 뭘로? 다른 심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심상을 다른 심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 정확한 명칭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같이 쓰인 건 공감각적 심상도 있지만 그냥 단순한 복합 심상도 있단 말이야. 아까 빨갛고 달콤한 사과 이런 복합 심상이니까. 그래서 공감 심상이 이렇게 알아서 게 좋아요. 자, 일단 감각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죠? 있어 없어? 없습니다. 틀렸고요.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뭐죠? 속리산이죠. 속리산이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거 아니죠? 오케이. 속리산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깨닫는 것이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 가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속리산은 순환의 순환길을 열어보면서요. 자,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산다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라고 했죠. 아직이에요. 부사를 통해서. 디귿을 말하면 화자가 여전히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까? 아직까지요. 리을. 내가 넘는 건 내가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라는 거죠. 인식을 바꿔주는 거네. 리을을 활용하여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 아래서의 삶이 더 힘겨운 것이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맞나요? 뒤에 뭐라고 나와요? 산 아래에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삶을 영위하던 그때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산에 오르는 것보다 그때가 더 고비였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맞네요.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 있는 높이를 길게 늘려서 내 앞에 펼쳐 놓았다. 그죠? 다음, 미음을 활용하여 산에서 깨달은 삶의 목표를 화자가 쉽게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화자가 깨달은 삶의 목표가 나와요? 안 나오죠? 다음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번을 생각해 봐야죠. 아, 저거 손바닥 위 바다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거 손바닥 위에 근데 앞에 요거 보면 이게 왜 바다인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 그냥 바다인 것 같아서가 아니야. 문학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오히려 더 다양하게 해석되니까. 자, 여기서 봐요. 여기 놀라지 마라. 바다를 꺼내 보여줬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제법 사랑을 하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보여요. 이렇게. 그죠?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보여요.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숨이죠. 흰 손수건인가 싶어 보면 뭐야?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는다고 했지. 그래서 그 바다를 보고 흰 손수건인가 하고 보면 어느새 하얀 갈치대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바다예요. 바다를 손바닥에 있어 흰 손수건인가? 라고 바라보면 갈치대로 변해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나와? 손구미로 바다를 흐르게 해요. 여기 바다를 흐르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뭘 띄워? 섬을 띄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손바닥에 올려놓은 바다를 흰 손수건, 또 흰 갈치대, 그리고 뭐 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나도 읽어볼게요. 여기 나는 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산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며 산을 오르는 것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드러낸다라고. 인식 전환이죠.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단순히 오를 수 있는 걸 넓게 펴주는 거야. 오히려 삶이 더 고비였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고 표현하여 슬래시. 속리산을 등반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주체로 나타납니다. 행위의 주체죠. 주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위의 주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누가 무엇이 즉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속리산은요, 내가 단순히 오르는 대상이 아니라 누가 무엇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기 때문에 길을 열어 보이는 거지. 누가 길을 열어 보이는 거죠? 속리산이 주어가 됐죠? 누가 무엇이 주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속리산을 어깨를 낮추며 속삭이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슬래시. 자,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뭐라고 속삭였냐?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니네가 조금 이제 시를 해석할 때 여기도 한번 가보자. 아, 미안. 여기서 보면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뭐라고?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니네가 여기서 자꾸 포인트를 갖추는 거 어디에 그 포인트를 주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에 포인트를 주니까 이렇게 되냐면 산속에 갇힌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그래. 산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시가 어렵게 보이는 건 그 시를 꾸며주는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를 뻥튀기 할 때 시는 주제는 한 줄이나 두 줄이 다야. 근데 이를 뭐하니 자꾸 뻥튀기 하지.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여기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야. 포함되고 들어가게 돼. 그러면 빼버리면 어떨까? 꾸며주는 말을 빼버리면 어떻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뭐를 거야? 시간일 거라고. 그러면 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라고. 그럼 만약에 얘가 없으면 시가 좀 더 쉬워지지. 갇힌. 그래. 그래서 시는 비유라든지 뭐 꾸며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오히려 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걔는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야,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산속의 갇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뺄 수도 있어야 돼. 시 해석하는 요령이죠. 자,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여기서는 뭐의 모습을 알 수 없어요? 희생의 모습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얘는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자, 다음 작품 한번 가볼까요? 33페이지, 고전. 고전 끊어읽기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들어보소 잊을 소냐 너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알리오 왔네 은하수 되어 있다 아득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 될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라고 했죠. 야, 저 낭자야 라고 불렀죠. 낭자에 대해 혹격조사 야가 붙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누구로 설정하고 있는가? 저 낭자를. 그렇죠. 얘는 청자로 설정하고 있는 거야. 청자 설정. 그럼 무슨 방식? 대화 형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대화 형식이라는 말을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우리 착각하기 쉽잖아. 대화 자체가 뭐냐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마주할 때 누군가를 앞에 두고 말하는 게 대화예요. 대화 형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얘를 말을 뭐하는 방식? 건네는 방식이죠. 누구한테 말하느냐? 낭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속세에 묻혔다고 해서 오랜 인연을 잊을 소냐? 우리가 인간 세상에 묻혔다고 해서 오랜 인연을 잊을 소냐라는 얘기야. 그럼 너랑 나랑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야?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죠. 낙포선녀 보려하면 전생에 너 아닌가? 라고 했죠. 전생에 너가 누구였어요?
낙포의 선녀가 전생에 너 아닌가라고 하죠. 속세에 묻혀 있다고 해도 우린 인연이 있었지. 그 인연 중에 너는 뭐였어? 낙포 선녀였어요. 낙포 선녀 별표 있어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선녀라는 게 중요해, 그죠? 너야. 그럼 그다음 밑에 볼까? 남관 포의 백면서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알겠는가? 자, 남관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 남쪽 지방? 마찬가지요. 그렇죠. 포의 뭐야? 포의는 배포적 배옷 입은 선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옷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포의 그러면 벼슬하지 않는 백면서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포의는 배옷 입은 선비, 즉 벼슬하지 않는 선비죠. 즉 배옷 입은 백면서생도 남쪽 지방에 배옷 입은 백면서생도 신선인 줄 누가 알겠는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너는 누구였고 낙포선녀였고 나는 누구라는 거야? 백면서생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연이 어떻게? 오랜 인연이 이제 우리 오랜 인연이 있었다 이거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이 시는? 그래요. 작업하는 거죠. 너 어서 본 적이 있구나. 아, 너 선녀 아니었냐? 나는 남간에 뭐 백면서생이 나도 신선이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여기 내려와 있냐? 요지 잔치에서 요지연이라는 요지연이라는 연못 주변 요지연이에요. 요지연 잔치에서 복숭아 훔친 사람은 누구야? 너 낙포선을 네가 복숭아 훔쳤지만 주고받은 같은 죄라 너와 내가 기양 안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복숭아를 누가 받았어? 내가 받아서 같이 기양 안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전생의 인연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보자. 넓고 아득한 천하에 동서로 나누이니 넓고 넓은 푸른 바다 은하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은하수는 보통 은하수의 동쪽과 서쪽에 누가 있죠? 견우와 직녀가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물을 동쪽 서쪽 나눠 견우와 직녀가 있고 여기는 은하수는 만날 수 없는 거죠. 장애물이죠. 1년에 한 번 까마귀와 같이 오작교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그래서 봐봐. 넓고 넓은 푸른 바다가 뭐가 됐대? 은하수가 됐다는 거야. 너와 나를 뭐가 갈라놓은 거야? 넓고 넓은 푸른 바다가 갈라놓은 거야. 그런 푸른 바다가 은하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푸른 바다를 경계로 너는 여기 있고 나는 이쪽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야. 뒤에 가볼까? 너도 나를 보려고 하면 8고개를 첩첩해야 하고 8개를 첩첩산을 넘어야 하고 나도 너를 보려 하면 한라산이 아득하다. 한라산이 어떻게 된가? 가로막혀 있다. 한라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가 있는 곳이 어디야 지금? 제주도. 아무튼 제주에. 자 가볼게요. 아득하다.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깨나 원하더니 이게 같이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데 같이 하강했는데 떨어져 있었지. 그래서 이게 천생에 한이 되고 평생에 한이 되고 자나깨나 너와 함께하기를 원했었는데 옥황상제에 감동한지 선관이 두둔한지 옥황상제가 감동했는지 아니면 선관이 옆에서 두둔했는지 태을산의 연잎에 돛을 높이 달아 자라수염에 배를 메고 제주 땅에 들어오니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은하물 바닷물로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져 살았지. 근데 누구의 옥황상제의 감동이고 선관에 두둔했는지 어쨌든 신선이 다른 태을산의 연잎에 태을산 신선이죠. 연잎에 돛을 달아서 자라수염을 메고 자라수염에 배를 메고 어디에 들어왔어? 제주 땅에 들어온 거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 온 거야? 너한테로 온 거야. 이렇게 너구나. 제주 땅에 오고 나서 딱 보고 나서 너구나. 너 나 몰라? 우리 이렇게 살다가 지금 내가 여기 온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야. 아름다운 꽃과 나무 신선 세상의 경치로다. 풍경도 좋거니와 좋은 인연 더욱 좋다. 이렇게 연꽃 같은 얼굴과 버드 같은 눈썹 전생의 모습 그대로구나. 검은 머리의 흰 피부는 세속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야. 전생 모습 그대로 신선 같은 선녀 같은 무슨 선녀였지? 아까 남포 선녀였나? 남포 선녀 같은 모습 그대로다. 검은 머리 흰 피부는 세상 모습이 전혀 없다. 이렇게 너 여전히 신선 세상에 볼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략.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여 사랑도 덧없도다. 응?
그렇게 아마 전생에서 뭐 맹세를 우리 영원히 함께해라고 맹세했던 겠지. 성안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가 막만해. 야, 성 안에서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가 막만. 삼천리나 되는 약수가 막막하다. 넓게 퍼져 있다는 얘기지. 이 약수는 어떤 물을 약수라고 부르냐면 인간 세상과 신선 세상의 경계야. 사람은 여기 건널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약수라고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요단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네. 그러니까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 허무하고 사랑도 더덥다라고 말하는 거야. 막막하니까 끊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중간에 좀 안 끊었는데 내용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서 선생님이 안 끊었는데 이게 마침표가 찍혀야 했을 만한 자리에 해둔 거야. 고운 눈썹, 가는 허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비녀 옷가락지 끼고 어디서 논이는가 이거야.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저기 다니는 거야. 청조는 오지 않고 파랑새는 오지 않고 두견이만 슬피 울째. 여자가 나를 몰라보고 왜? 성한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라는 얘기잖아. 성 한 걸음 밖에 내가 거기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 고운 눈썹, 가는 허리, 누구에게 자랑하며 금비녀에 옷가락지 끼고 어디에서 노는가? 나는 여기 있는데 파랑새는 오지 않고 두견이가 슬피 울째 여간 불빛 적막한데 온 가슴에 불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 불이 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해서 불 나는 거죠. 이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을 누가 끄리요? 임 아니면 할 수 없네. 너 아니면 할 수 없어. 이 병을 누가 고치요? 너 아니면 바로 편작이. 님이 바로 편작이라. 편작 알아요? 아니 편작. 편작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화타, 편작. 화타나 편작이 있는데 화타는 침순의 대가, 편작은 약재의 제가. 이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에서 유명한 의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 바꾸면 허준이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 병을 누가 고치려? 이미 바로 허준이라. 그지? 그럼 누가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님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승미? 맺힌 마음, 외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지건만은. 자, 외사랑. 우리는 저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 맺힌 마음 외사랑이 나는 점점 깊어가지만 무심한 이 임은 허랑하고 박정하다. 정이 없다. 이렇게. 그 여자가 전생에 우리 인연이 있었잖아. 그 인연을 기억하지 못하고 쌩까고 있는 거야. 삼경 몇 시 할까? 11시부터 1시.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인데 그냥 삼경 이렇게 말하는 건 11시부터 1시 이런 말도 있겠지만 삼경이 5경 중에 한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그냥 삼경 그러면 깊은 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자, 깊은 밤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 그럼 잠을 겨우 들었으면 이제 뭘 해야 되겠니? 꿈을 꿔야 되겠죠. 겨우 들어 나비를 말로 삼아 나비를 타고 높이 달려 옛 길을 찾아가서 꽃 같은 얼굴을 반갑게 만나보고 온갖 수심을 낱낱이 풀려고 하였더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너는 나를 모른 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구누구를 꼬시러 다니니 하려고 했는데 오동잎에 비 떨어진 소리에 후숙 후숙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딱 보니까 어스레한 새벽 달빛. 아까 잠을 사경에 들었잖아. 사경은 몇이라고? 3시부터 5시야. 했더니 어스르한 새벽 달빛에 작은 별만 있도다 라는 거죠. 그 꿈속에서도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습니다. 어와 내 일이야 친실로 우습도다. 내가 생각해도 내 일이 너무 우스운 거야. 너도 생각하면 뉘우침이 있으랴. 너도 잘 생각하면 뉘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황옥경에 올라가서지 상제께 아를 테지.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 황옥경이겠죠. 그러면 이 말씀 다 알려면 내가 여기 인간 세상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면 네 죄가 무거울 것이다 라는 거야. 네 죄는 뭔데?
전생의 인연을 무시하고 내 사랑을 거절한 거야. 그러면 옥황상제도 네 죄를 무겁게 보실 것이다. 다시금 생각하여 마음을 돌이켜서 삼생의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삼생은 전생, 이생, 차생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운명이라는 뜻이겠죠. 운명적으로 이어진 오랜 인연 저버리지 말게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좀 어때요? 찌질하죠? 찌질하죠. 이렇게. 요 내용이에요. 해석이 안 될 부분 것도 없겠죠. 이건 한 번 읽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고, 왜 고전도 많고, 많으니까. 근데 바로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뒤에는 잘 안 보잖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야 될, 얘가 선녀인가 보다. 이런 거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표기 자체가 뭐 17세기 이전의 표기라면 읽는 것 자체가 어렵겠지만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맞아. 바로 가자. 바로 갑시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갑시다.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래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영탄적 표현 뭘 찾으라고 했죠? 감탄사라든지 감탄의 어미라든지 뭐 느낌표라든지 또는 어찌 뭐뭐하지 않겠는가 서리법의 일부라든지 또는 명령형 가라 뭐 나오겠지. 쉽게 말하면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된가? 올라가는 거 있습니까? 예, 없을 리가 없죠. 그죠? 저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없다고? 앞에서부터 있을 것 같는데? 속세에 묻혔다고 올해는 잊을 수냐. 낙포선녀 보라는 전생에 너 아닌가? 이런 것도 읽을 때 봐라. 밑에 그 누기 완료 읽어줘. 어와 자체가 감탄사잖아. 맨 처음에 어와 이거잖아. 어와는 우리말로 바꾼 뭐야? 이거란 말이야.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 하늘에 간 거야 지금. 근데 이거 읽을 때 어와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잊을 소냐. 이렇게 안 읽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 말할 때 어떻게 저 낭자야 혹격조사 야로부터 낭자야 내 말 들어보.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 있겠는가? 서류적 표현. 이 서류적 표현도 영탄적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선택지가 영탄적이 아니라 영탄법 그러잖아. 그래도 맞긴 해요. 감탄사가 있으니까. 영탄법 그러면 서리법 이런 거 싹 다 빠지고 감탄사, 감탄형 어휘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영탄적이면 적이란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오는 이 적이란 말이 붙어버리면 느낌적인 느낌 이거야.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하면 다 돼. 그러니까 영탄법이 맞습니다. 얘는. 인물 간의 차이를 밝혀 대상이 지닌 장점을 예찬하고 있다. 자, 대상은 누구니? 그 여자겠죠. 여자의 장점이 있어요? 아름다움이요? 예찬하고 있긴 하지. 그러면 뭐라고 해? 인물 간의 차이라고 했지. 그 차이는 대조잖아. 그럼 그 여자는 되게 예쁘지. 그 여자랑 다른 사람 나와? 안 나오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 간의 차이를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차이를 밝혀 대상이 지닌 장점을 예찬하고 있잖아. 그럼 대상은 그녀잖아. 낭자의 아름다움과 대비되는 좀 후줄근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냥 없으니까 틀렸죠. 명령의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대상이 누구니? 낭자지, 낭자. 낭자의 태도 변화 요구하지. 뭐라고? 그래, 오랜 인연 저버리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받아도. 이게 되는 거죠. 태도 변화 나옵니다. 마지막에 명령 어조 나오죠? 말게 하라. 이렇게. 반화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X죠.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니까 X. 고사 속 인물을 언급한 거 맞죠? 이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구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번에는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5번 A, E. 자, A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A, 항상 A부터 봐야 돼. 어와 저 낭자야 내 말씀 들어보소. 속세에 묻혔다고 오랜 인연을 잊을 소냐? 있겠는가? 서류적인 표현을 통이죠. 너랑 나랑 오랜 인연 난 잊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네요. 서류적 표현 사용하여 이미 잊지 못한 채 살아온 화자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오랜 인연 잊을 소냐는 얘기. 잊지 않았던 얘기잖아요. 맞죠? 이렇게 망설여. 자신있게. 다음 B 가볼까요? B. 넓고 아득한 천하의 동서로 나누이니 넓고 넓은 푸른 바다가 은하수가 되었구나 하는 거죠. 넓고 넓은 푸른 바다로 인해서 너랑 나랑 어떻게 됐던가?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특정 시효를 반복하여 화자와 님과의 거리감을 강조해요. 거리감 강조하는 거 맞네. 특정 시효 반복은 뭡니까? 넓고 넓은. 그죠? 오케이. 넓고 나오죠? 오케이. 다음 C. C는 이 불을 누가 끄리요? 니만이면 할 수 없네. 이 병을 누가 고치리요? 이미 바로 편작이라. 대구적 표현 나옵니까? 대구적. 대구가 뭔데? 대구는 이 대하고 구가 있잖아. 대구. 대는 대응. 다시 말하면 대응 선생님은 짝을 이룬다라는 표현으로 쓰거든. 짝을 이룬다. 구는 2어절 이상이잖아. 2어절 이상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야. 그럼 C 가볼게. 이 병을, 이 불을 누가 끄리요 고치리요. 님 아니면 님 아니면 할 수 없네. 님이 바로 편작이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예, 완벽한 짝은 아니지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으면 이건 대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별의 한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님밖에 없어. 제가 마음 한 번만 돌려먹으면 되거든요. 아닌데? 여기다 왜 하니? 다음 D.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겨우 들어서 나비를 말로 삼아 높이 달려 옛길을 찾아가서 꿈속에서 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한 거 맞습니까? 나비를 타고 가는 거.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네요. 다음 2 가보자. 오동잎에 비 떨어지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나니 어스레한 새벽 달빛은 작은 별빛일 뿐이로구나 라는 거죠. 꿈속에서 가려고 했는데 꿈을 확 깨버린 거지. 별빛밖에 없지. 이때 느낀 감정? 허무하다. 헛되도다. 이런 무상감이 여기 드러납니다. 헛됨 이런 거 들어가겠죠. 자연물을 활용한 님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을 들어가고 있어요? 아니죠. 내 마음이 님에게 닿지 않았죠. 거기서 느끼는 안타까움, 허무함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다음 36번 나오고요. 37번 기억 갈 수 있겠다. 기억. 삼천리 약수 망망하래라고 했어요. 앞에 읽어보면 꽃다운 맹세 너랑 나랑 했던 복숭아 나한테 훔쳐줬거든. 복숭아 나한테 훔쳐줬잖아. 전생에서. 그 약속을 얘가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꽃다운 맹세도 뜬구름이여 사랑도 터덕도다 성한 한 걸음 밖에 삼천리 약수 망망하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삼천리는 아까 요단강이라고 그랬지?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겠지? 그럼 나와 누구와의? 인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나타나겠지? 그거 한번 생각하고 가보자. 화자가 님과 함께 지냈던 공간 X. 화자와 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던 희망 그래서 X. 화자가 만족하며 살았던 X. 화자 님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맞죠? 넘어야 할 대상 넘어야죠. 어쨌든 이거 약수니까 건너야 되니까 화자의 마음이 님에게 전해질 수 없는 이유 얘도 맞죠? 이렇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남았습니다. 38번 가나인데 요거 보면 요거 3개에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 3개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가나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만남과 이별은 문학작품의 오랜 소재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작품에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가는 인물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나는 적강화소를 차용하여 빌려서 화자와 님의 운명적인 사랑과 이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잠깐. 화자가 님이 선계 송진 복숭아를 주고받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귀양했다는 것을 통해 슬래시 적강화소를 빌렸음을 알 수 있고 맞습니까? 네. 적강은 대부분 그러니까 신선 세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항상 득죄해서 내려옵니다. 죄를 지어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다시 갚으면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기도 하죠. 그걸 빌려온 거 맞네요. 가서 화자가 제주 땅에서 전생 모습 그대로 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슬래시 맞죠? 천상에서 맺은 인과의 인연이 지상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왜? 이거 뭐예요? 아니요, 선생님, 이건 착각인데요? 근데 여기서 누구 걸 봐야 돼? 화자 입장에서 봐야 되죠. 그래도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고요. 가에서 천상에 돌아가 상제에게 자신의 저버린 임의 죄를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임과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야?
아니죠. 옥황사님 꼰지르는 거 아니야. 옥황사님 제가 다 잊었어요. 혼내주세요 이거지. 그럼 결국 뭐야? 임과의 이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임과의 뭐를 소망하는 거야? 재회, 만남을 소망하는 것이 되겠죠.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애가 좀 찌질하네. 안 되겠네. 자, 다음. 요거 시간 좀 넘어가더라도 요거 좀 해봅시다. 어쩔 수 없어요. 너희가 선택한 길입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김창흡의 그리운 외손녀라고 했죠. 그리운 외손녀니까 제목이 다 들어있네. 주제네.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외손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갑니다. 내 외손녀 이씨를 애도하니, 외손녀가 이씨입니다. 애도하니 아깝고 슬프고 또 그리워할 만하다. 빼어난 슬기와 고운 성품으로 안과 밖이 해맑았다. 어치옥처럼 빛나는 규방에서 임하의 풍기를 아우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는 거죠. 이것도 밑에 별표 나와 있잖아. 응? 임하가 민자 무슨 임자? 수풀임. 그러니까 수풀 아래의 풍기. 풍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냥 이마에 풍기가 나와 있어요. 이마에 풍기 하나로 나와 있어요. 이마에 풍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상하고 풍미는 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야. 규방이지. 규방이라는 얘기는 그냥 여인이 기거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불러요. 규방에서 뭐가 나와? 수풀 아래에 향기가 풍치가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아우른 사람이 있겠는가? 비록 아직은 여계를 읽고 글 속의 내용을 본뜨지는 못했지만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유순한 근본만큼은 은연중에 부합하였다. 홀로 한글로 된 책 속에서 총신과 열사 중에 절개와 행실을 본받을 만한 일을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 말채찍이라도 잡으려 했고, 그들을 말채찍을 잡으려 했더니 그들을 위해서 마부가 되려고도 했다는 뜻이겠죠. 했고, 향초나 진주는 티끌처럼 여겼다. 이런 사치스러운 것들은, 그러니까 지주와 절개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채찍을 재도 돼. 하려고 했고, 이런 향초나 진주, 이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티끌처럼, 먼지처럼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지주와 절개를 높이 샀죠. 향락과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의젓하고 노숙한 뜻과 태도가 있어 선대 조정에서 탕약을 올릴 적에는 어른보다 근심이 심해 하루에도 어떠한지를 3차례씩 물었고,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천고의 칠실녀를 다시 보는 듯 하였다라고 했죠. 천고의 칠실녀. 칠실녀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란 일을 근심했던 칠실당의 여인이겠죠. 그죠? 어린 외손녀가 임금의 병환을 근심했다는 것을 보고 떠올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면 선대 조정에서 탕약을 올릴 적에는 올리는 어른보다 근심이 심해 하루에도 어떠한지를 3차례씩 물었어. 임금님 괜찮아요? 임금님 괜찮아요? 이거 그만큼 걱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다가 임금이 돌아가신 뒤에는 여러 날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충성심이 못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를 외도하니, 아마 애도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던 것 같아? 죽은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따로 밑줄을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 그 사람의 있었던 삶의 모습들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갑시다. 감탄사 나왔죠? 31번 다 몇 번입니까? 31번이냐 그거? 34번 다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감탄사 나왔으니까 영탄 적어져죠. 이처럼 신명한 뜻과 행함을 보이고 이처럼 정숙하고 밝은 성품과 행실을 지니고도 규방 속에 간직되어 있다가 마침내 한 조각 무명천에 거두어지고 흰 배에 실려 여우를 거슬러 올라가 황량한 언덕 아래 묻혀 마침내 가려져 없어지리니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세상에 알리겠는가. 오히려 평범한 사람과 함께 썩은 것이 달갑지 않아 빛나고도 환하게 우주 사이에 정신을 남겨두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어떻게 된 거야? 죽었지? 응? 죽었으니까 밑줄 어떻게? 그의 정신을 기록으로 남겨서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죽었다는 내용은 뺄게요. 다음. 평생 너를 아꼈던 70살 먹은 늙은이는, 이게 70살 먹은 늙은이가 누구겠습니까? 화자가 되겠죠. 병으로 죽을 날이 가까운지라 온갖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겨우 몇 줄의 짧은 글을 무덤 앞에 보내 넣게 하니
너의 넋이 이를 알 것인가 모를 것인가. 지난해 여름 내가 화운동에서 나와 종남산의 정자에서 만났었지. 노인이라 몹시 지친 나는 큰 평상의 시원한 대자리에 몸을 뉘었고 그때 너는 내 곁에서 등불을 박혀 옛 글을 쉬지 않고 읽었다. 매번 기이한 이야기로 무릎을 칠 만한 곳에 이르면 문득 일어나 찬 오이를 먹고 녹즙을 마시며 답답함을 풀어내고 있지. 막 답답함을 풀어낸 거야. 이야기에 좀 몰입했었나 봐. 주름이로 떨어지는 소낙비나 평상머리에 내리는 조용한 비로 쇠락했던 뜻이 다시 힘을 얻곤 했었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됨이 아니라 신성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신성과 보통 사람의 영원한 이별이었구나라고 해서 나는 보통 사람이고 그 외손녀를 뭐에 빗댄 거야? 신선에 빗댔겠지? 이렇게 이별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일찍이 너를 데리고 화운동 골짜기로 들어가 바위와 샘물로 너를 즐겁게 하고 시와 서로 내 식견을 넓히려 했다. 너는 비녀나 귀고리에 악착을 부리는 미운 습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마음과 고아한 운치를 지녀서 그윽함과 단박함을 함께할 만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그 약속을 했는데 끝내 함께 가보지 못했구나. 이는 진실로 네가 깊이 한스러워한 것이니 내가 어찌 차마 이를 잊겠는가. 생각이 미침에 눈물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너와 나는 묶여 이어진 양끝이니 넋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죠. 뭐 하려고 했어요? 식견을 넓히려고 했지. 근데 끝내 이루지 못했죠. 그렇지만 너와 나는 묶여있는 이 양끝이 넋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답은 바로 나왔죠. 34번에 몇 번? 1번. 죽은 사람한테 다시 살아나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4번 적절한 나는 사람들이 외손녀에 대해 아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아니죠. 아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거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죠. 이거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뒤에 니은 한번 봐야 되겠죠. 니은이 뭐냐? 묶여 이어진 양끝이지.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넋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나는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겠네요. 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이렇게. 답 나왔죠?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